자, 안녕하세요. 눈도 오고, 좋네. 그런데 여러분한테 아주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 어쩌지 미안해서. 참. 아니, 그거야 진짜 좋은 소식이고, 내가 지금 냉소적으로 또 이러는. 예? 이게 우리 기말고사 보는 날인데 어제 또 이메일이 오더니 학사팀에서 강의실 바꿔라. 여러분. 그 무슨 뭐 자기네들 편입 시험 본다나? 그처럼. 그래서 과학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관도 다 막힌대. 과학관 무슨 명신관 그다음에 옆에 진리관까지 다. 그래서 부랴부랴 잡은 게 딱 하나 남은 게 순원관 하나인데 거기서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를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학교에다가 컴플레인을 할 예정인데 뭐야 우리가 집시냐 그러고 근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뭐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벌써 몇 번째야 이게 4번째 아니야 이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제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어쩔게요. 뭐 내가 힘이 있어, 빽이 있어. 이거 녹화 다 되네. 그래. 각 대중에 알려야 되겠다 이거. 유튜브 퍼블릭에다가 실상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자, 그렇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거는 앞으로 몇 번 더 수업이 남았으니까 그때도 한번 다시 한번 재공지해 드릴 테니까 이날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일단 이제 새 장을 들어가는데 제목은 일단 신경계를 원래는 중간에 신경계 전에 사실은 이 세포 주기라는 거하고 암하고 막 이제 세포 삼열 그런 거를 보통은 이제 해 오고 왔는데 그거 그냥 진입했다간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가지고서 거기서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이 학기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일단은 어떻게 될지 뒤로 밀어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DNA의 유전자 뭐 그런 거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챕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작은 거 무슨 뭐 세포 DNA 무슨 뭐 하다가 이제 진짜 커다란 이 조직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조직을 살펴보려면 일단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속 조그만 것만 여러 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찬물에 그냥 물을 담그게 되면 그래서 일단 이 조직으로 분화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는 관점에서 이렇게 혹시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요약은 사실은 소위 영어로 말해서 스케치하다고 할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장 이 강의 요 슬라이드도 제가 PDF로 바꿔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그러니까 필기할 때 놓친 부분이라든가 뭐 이거는 왜 내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가서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일부러 무식하게 다 프린트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시고 이게 몇 장이야 100장이 넘는 그런 거를 왜 괜히 그러니까 단순히 그 PDF 파일로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수정란이라는 것이 생기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세포 조직으로 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막 세포 수를 늘려가면서 그 와중에 각각의 이 조직들이 달라지잖아. 왜 또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게 수정란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인데 처음에 이 수정란이 이만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 수정란이 처음에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만 하는 거야. 보통은 이것을 세포를 한번 분열을 하면은 들어가. 세포가 분열을 이렇게 두 개로 딱 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이 조상 세포라고나 할까 이제 있으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일단은 크게 작아질 거 아니야. 이걸 반으로 자른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라운드라고 하는 거, 다음번 세포 분열을 할 때까지는 이 친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많이 먹어서 크기를 키워야지. 예?
그때까지는 넌 절대 세포 분열 같은 거 하지 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컸네 세포 분열 되겠네 그럼 다시 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이게 이 규제가 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 일찍 이거 크기도 전에 세포 분열만 해버리면 어쩌라고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물질일 테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단계에 일단 수정란이 처음에 초기 단계 세포 분열은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작아지면서 세포 분열만 하는 거야 시간 없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일단 숫자를 막 불린 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세포 자체에 이상 구멍이 생겨버리지 막 큰 구멍이 생기면서 세포들이 이쪽 저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무엇을 만들지의 토대가 이미 거기서 판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뭐 바깥쪽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간 그 세포들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런 뭐 신경세포라든가 바깥에 피부세포라든가 뭐 그런 걸 만들고 그냥 뭐 할머니한테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듯이 그냥 들으시면 돼 부담 없이 뭐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낸다든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직 같은 거 조직계 같은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거는 그다음 중간에 아직 남아있던 그런 세포들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뼈라든가 뭐 혈액세포라든가 뭐 아니면 내장세포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맨 안쪽에 있는 이런 세포들도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럼 이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세포를 만드는 분화 과정에서 물론 이것을 이제 세포 분열을 통과하면서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특별히 따로 이렇게 모셔놓는 세포들이 있는 거지. 각자의 성별에 따라서 물론 이 둘 다 가지게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각자의 성별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세포들을 따로 이렇게 띄워놓고 나중에 쓰려고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성별은 또 이상한 세포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이 세포들과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점셀이라고 하는 요 생식 세포가 될 세포들과 나머지 요 이렇게 일반 세포들이 될 이것을 우리는 체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체세포들은 처음에 초기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마치 무슨 계급 사회를 이루듯이 이미 딱 따로 구분을 시켜 놓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거 할 매우 사실 중요한 세포들이잖아요 이 세포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죠. 요 세포들을 이렇게 이 세포들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분화하는 과정. 그래서 일단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동일한 세포들이 비슷한 또는 아주 또 동일한 종류의 세포들이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하면 우리는 그것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개. 좋은 얘기다. 개라고 그러자 이제부터는 뭐 이상한 무슨 조폭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직이라는 말 용어 대신에 이제부터 개라고 하자. 그 좋은 아주 생각이에요. 이제부터 개라고 합시다. 개야. 그런 같은 세포, 같은 동일한 종류의 세포 또는 아주 비슷한 세포끼리 왜 얘네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느냐? 수행하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집단들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그 다음에 조직 위에는 뭐가 있을까? 조직계. 조직 다음에는 그 조직들끼리 모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조직을 우리가 찾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까짓건 니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니까 내가 같이 한 구성원으로 쳐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거 빼주고 뭐 이거 빼주고 뭐 얘네들 뭐지? 장기라기보다 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기관. 그것이 바로 이 기관입니다. 올겐이라고 하는. 그래서 면허증에 보면 이 올겐 도너라고 이렇게 딱 사진 빨간 하트 붙어 있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제 내 거 다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하고 있죠? 면허증에? 장기 면허증이 없다. 나는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꽤 오랫동안 갖고 다녔었는데 언제나 할 때마다 이 빨간 하트 모양의 운전면허증에 있는 게 좋아서 언제나 면허증 갱신할 때마다 장기 기증 한다고 막 그래 왔었는데 갑자기 9.11 그 9.11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면허증 갱신하러 갔더니 네 건 안 받는데
외국인 거는 이제는 안 받기로 했다. 미친놈들. 진짜 그렇게 애들이 완전히 경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테러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것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이란 건 뭐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직들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공동 집단을 기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관이라는 예를 들 때는 아주 쉽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그런 기관의 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는 뭘까? 드디어 맞췄다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계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organ system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기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기관계에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몇 가지 종류의 기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어디 가서 알아보는 게 물론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빠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직접 방문했을 때 그렇지 종합병원 가면 되는 거지. 거기 가면 다 그 기관계별로 환자들을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일 끝 하나의 개체로서 개인으로서 가장 끝까지 올라갈 수 이거 이미 우리가 첫 수업 시간에 한번 한 복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조직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가 이 4대 조직이라는 그 4대 이게 불길하다. 4대 언제나 4대가 나올 때마다 좀 수상한 이 4대 조직이 가장 큰 뭐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4대 중요가 아니라 주요 조직입니다. 4대 주조 가장 흔해 빠진 그런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척추동물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조직이 가장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근조직이라고 하는 머스큘라 뭔지 알겠지? 신경조직 여기저기도 다 퍼져 있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실은 이 신경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보려고 하는 챕터입니다. 5장이 그 다음에 상피조직 겉껍데기들을 전부 그 다음에 결합조직 안에 중간에 마치 가구 소파 가구에 안에 소금 집어넣듯이 중간에 이렇게 또는 결합조직 중에 하나가 모든 혈액세포들도 사실은 결합조직의 하나입니다. 뼈도 결합조직의 하나이고 그래서 근육조직을 아주 쉽게 딱 살펴보면 근육조직 딱 보면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일단 근육조직 세포들은 뭐 어떻게 생겼지? 좀 틀리지? 섬유질처럼 이게 길게 늘어져 있지. 왜? 수축을 하기에 근육의 기능은 뭐예요? 수축을 하는 거예요. 잡아 당겼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하면서 우리에게 운동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유들로 세포들이 되어 있는데 근데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이렇게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걸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지.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한번 어떤 느낌일까? 이거 오늘 이러다가 뭐 좀 5장 안 들어가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이거 인트로만 하다가. 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어디서 나온 섬유 조직인지 여기서 그림이 표현해 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죠? 뭐라고? 응? 근육? 이러한 근육을 뭐라 그럴까? 이드바큰 뭐 이드바큰 3드바큰 뭐 각각 근육 명칭 몰라요. 하지만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내가 이 커피컵을 집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맛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육 뭐지 이거? 골격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골격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의식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골격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 근육들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내가 정상인인 이상 그런 것들은 전부 골격근인데 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정리가 돼 있지. 마치 군대 사열하듯이 전부 쫙 일렬로 나열돼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골격근이 있어. 그래서 줄무늬 근이라고 돼요. 줄무늬가 아주 잘 나와 있게. 그래서 골격근, 줄무늬근, 그 다음에 마음대로 근 또는 또 이것을 좀 더 어렵게 얘기해서 수의근. 수의근은 한자겠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마음대로 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뜻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자 이거 보세요. 얘는 어디서 지금 띄어내온 근육 같아? 내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축을 해야만 되는 어떤 부분이 이런 바깥쪽에 있는 이런 골격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이 내장이나 뭐 이런 장기들이 전부 다 사실은 수축을 해줘야 되잖아.
혈관이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생긴 게 얘는 좀 틀리지? 골격근하고 좀 틀리지? 얘네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생긴 대로 좀 약간 밋밋하잖아. 이렇게 쫙 줄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평활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무늬가 없는 근이죠. 평활근 하면서. 이 평활근의 특징은 뭘까? 마음대로 근이 아니라 안 맘대로 근이지. 그렇지? 불수의 근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수의 근.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뭐 나 오늘 위장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위장 수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슈퍼맨 없잖아요. 그냥 먹어서 배부르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우천물에 맡기는 거지.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여기저기서 전부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딱 뭐 수축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우리가 의식으로 이것을 조절을 못하는 그런 건들이지. 지들이 알아서 이미 다 자동으로 하게끔 돼. 자동이라기보다 물론 이들도 전부 다 신경들이 알아서 이것을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는 뿐이지. 여기는 이거는 조금 특이해요. 어디서 온 근? 심장. 심장 근육은 조금 특이한 것이 마치 박쥐처럼 모양 자체는 이 친구 비슷하게 줄무늬들이 쫙쫙 있는데 심장 우리가 박동을 승계줄 난데 심장 박동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안 하잖아. 우리 뜻대로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마치 이 평활근처럼 조절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 세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들이 그렇게 분화해서 서로 다른 이렇게 조직으로 나타내 있는 것처럼 신경도 이렇게 좀 희한하게 생겼지? 무슨 놈의 세포가 이렇게 정말 희한하게 생긴 것이야. 정말 이 세포야말로 아침에 드라이하다가 감전된 세포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게 여기. 이것이 뭐야? 이 세포는 왜 이렇게만 생겨야만 될까? 기능이 뭔가를 연결을 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전기줄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몸 전체에 전부 쫙 다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신경의 세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쫙 모여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보면 개개인들의 이 신경세포는 전부 이렇게 이러한 하나의 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적인 세포들로 주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껍데기 세포인 상피 조직을 한번 보세요. 상피 조직은 대표적으로 내가 언제나 이렇게 즐겨 그리냐면은 이렇게 즐겨 그리거든. 심슨 머리. 그래서 이게 원래 잘 들여다보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오돌오돌 돌기가 나와 있는 그런. 그래서 표면적을 늘려가지고서 바깥에서 이렇게 흡수를 잘하게 한다든가 상피 조직을 보면 바깥쪽에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의 껍데기도 역시 이렇게 그들이 보호막을 쳐줘야 된다는 그런 세포 조직들이거든요. 결합 조직 예입니다. 보면은 우와 뭐가 이렇게 많어? 연골서부터 뼈뿐만 아니라 뼈세포. 그 다음에 이건 뭘까? 허여멀건 지방세포지. 그렇지. 지방세포 그 다음에 혈액세포. 여기 많은 적혈구와 몇 개 백혈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적혈구는 지금 염색이 잘 안 되어 있는 세포들,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나와 있는 세포들이고 염색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세포들이 백혈구들이거든요. 그렇게 힘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 결합조직 세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개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 기관 개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개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환계와 호흡기가 같이 일을 해야만 우리의 몸 안에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기가 공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순환계가 그 산소를 쭉 전부 영양분과 함께 위해서 전달하고 노폐물을 이제 또 쓰레기 수거해 와가지고서 폐로 다시 보내면 호흡기에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소화기계하고 배설기 같이 언제나 이렇게 합동작전을 일을 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를 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소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배출을 노폐물을 할 때도 이렇게 콩팥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면역계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계이고 림프계는 면역계에 마치 혈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만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처럼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핏줄 비슷하게 같이 또 혈관 옆을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림프액. 피가 흐르는 대신 그 안에는 림프액이 흐르는데 그 림프액에는 누가 있느냐? 전부 이 친구들이 면역 세포들이 전부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침입자들을 전부 처리해 버리고 하는 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내분비계, 신경계 주로 이제 둘이 매우 같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내분비계는 뭐지? 여기서 이것들이 내분비계들의 일종이지.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지금 여기서 보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이러한 내분비계들이 지 혼자 알아서 스스로 막 호르몬을 만들어서 막 우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신경계, 뇌에서 이제 출발하는 신경계들이 전부 각각의 내분비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이제 조절을 하게 돼. 일단 누가 이제 보스고 누가 지금 저 하수인이냐 하는 이 질서가 보통 이렇게 있는 거죠. 열심히 봐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관계들 중에서 지금 몇 개, 한 4번 남았나? 강의가? 이제? 그러니까 겨우 한 2-3개 보겠네. 2-3개 뽑아서 살펴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워낙 저쪽 유전자 같은 데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나? 언제나 이래,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계인데, 이것을 보는 목적은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분화된 세포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생긴 것이 기능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조절이 돼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최종 정리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라고 하면 일단 둘 다 들어본 이름일 거 아니에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보통의 경우는 말초신경계 하면 사람들이 막 폄하하잖아. 아유 이렇게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마치 무슨 하수인 양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억울할 거야 얼마나 많이 말초신경은.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라고 하는 것들 무슨 뇌 척수 뭔지 알죠? 등. 말초신경은 뭐가 있을까? 말초신경들이 전부 다 밖에 있는 바깥의 감각기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신경들이 이제 말초신경. 여기서 지금 방금 금방 넘어갔던 건 뭐냐면은 괜히 썼는데 뇌와 척수로 중추신경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 12개의 큰 뇌신경들이 있다. 그거 왜 외워? 12개. 그다음에 척수신경은 31개가 있다. 그래 외워라. 가서 많이 미팅 나가서 많이 뽐내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경계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감각, 터치라든가 무슨 온도를 느낀다든가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각을 수용을 해가지고서 이들이 전부 곧바로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신경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들이 바로 그 말초신경인 거지. 받아들이는 접수하는 신경계들이. 그래서 그 신경들이 이것을 입력을 어디다가 중추신경으로 갖다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신경들을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그럼 일단 접수하는 신경들을 말초신경. 또 여기서 그럼 정보가 들어오면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내릴 거 아니야. 그래? 판단을 내리라. 저 앞에 호랑이가 있네? 그치? 호랑이가 딱 있다 하고 하면은 그것을 접수해서 신경으로 전달해주는 신경계들이 말초신경 아니야. 시각 정보, 호랑이네. 어르렁거리는 소리, 분명히 호랑이 맞네. 그다음에 호랑이 특유의 그 노린내, 호랑이 맞네. 맞아. 그럼 여기서 판단을 내리겠지? 거의 보통의 경우는 제대로 된 판단에서 도망가라라고 판단을 내리겠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말초신경계가 수행을 해야 되겠지. 도망가래, 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하고 연결을 해야 될까? 이쪽 말초신경은 도망, 근육하고 아까 그 골격, 그 골격근들하고 그러니까 그 골격근에 전부 하나하나의 신경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야 도망가래.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판단을 안 내릴 수도 있잖아. 맞 싸워봐 한번. 지가 호랑이가 쎄봤자 지가 얼마나
그래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후손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쭉 뭐 있다. 이건 뭐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뇌와 척수로 판단을 내리고 받아서 판단을 내리고 말초신경계로 이것을 정보를 전달 또 말초신경 하는데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말초신경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율신경, 또 하나는 체성신경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얘기, 말초신경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어렴풋이 막 독립적으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자율신경이 뭐냐? 말초신경계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말초신경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일단은 하나는 이렇게 체성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하게 그것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이것을 체성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먹어도 암소리 안 할 거야. 라는 소리를 막 이거 전부 다 체성신경이래. 하는 거. 딱 올르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신경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경들은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체성신경은 누구랑 연결이 돼 있을까? 골격근들. 그러면 자율신경은 누구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평활근이라고. 그러니까 장기를 전부 수축을 한 평활근들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심장근도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분비샘도 많은 경우에 신경들이 미리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지금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대충 판단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판단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니라 이러한 장기 및 분비샘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신경들을 전부 자율신경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율신경 자체가 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두 가지로 가닥을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둘 다 이것도 아마 어떤 경우에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신문지상에. 그런데 그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전부 뭐야? 자율신경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두 개로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하나는 교감, 또 하나는 부교감. 첫 번째, 하나 우리가 주제해야 될 사실은 둘 다 교감신경과 하나의 장기에 그러니까 위가 됐든 심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장기에 둘 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뭔가 무슨 큰 원대한 계획이 있겠지. 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시소 작용을 하려고 시소. 그래서 일단 자율신경은 내부 환경의 감지 및 조절을 이렇게 다 전달을 하는 거라고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체성신경 역시 외부 환경의 감지 및 조절을 하면서 자세 및 운동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뉴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뉴런 자체가 뉴런을 한번 뉴런이 뭐냐 일단 이건 전부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없어요? 오케이. 특별한 세포야. 뭐하는 애들? 신경신대를 전달하는 세포예요. 뉴런이라고. 뉴런 한국말로도 뉴런 이렇게 써요. 뭐 특별히 다른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지 않고 뉴런 뭐 하는데 감각 뉴런이라는 게 신호를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이거 그러니까 그 말초신경에 있는 그런 뉴런이겠지. 감각 신호하고 곧바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운동 뉴런 이것도 말초신경에 있는 신경세포겠지. 그러니까 중추신경으로부터 효과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신경들이니까
연합 뉴런이라고 뭐냐면 이건 복잡한 신호 연결에 이제 참여를 하는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뉴런들인데 이들은 중추신경 안에만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각자의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 같은 것들을 신호를 전달할 때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잠깐만 연결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뉴런들. 뭐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는 일단 뉴런이라고 하는 자체가 생긴 게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 일단 여기 이쪽 머리 부분처럼 생긴 완전히 산발한 머리 부분처럼 생긴 요 셀 바디라고 이렇게 하는 요 부분들의 위치가 각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운동 뉴런과 그 다음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 있는 돌기의 위치와 개수도 또 서로 각각 다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형태의 다른 종류의 뉴런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정도. 그런데 이제 그런데 신경아 교세포 또는 교세포 빼고 그냥 교세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교세포 또는 신경아 교세포라고 하는 뉴로글라이아라고 하는 요 세포들은 직접적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들은 아닌데 마치 언제나 연극 무대에서 바깥의 무대에서 이렇게 액팅을 하는 배우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스태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돌아가듯이 이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뉴런을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세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줘야. 그래서 사실은 원래 숫자도 뇌 같은데 보면은 실제적인 이런 뉴런 세포보다는 이 교세포들이 신경학 교세포들이 훨씬 많아요. 아주 샤킹한 발견을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 뭐 1, 2주 전에 발표가 났는데 우리 뇌 안에 사실은 그 세균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마치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언제나 살아서 그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을 조절해 주듯이 몰랐는데 보니까 뇌의 근처에도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가 공생하는 세균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신경아 교세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절한다. 심지어 그래서 치매 같은 것들도 이들에 의해서 방지 또는 조절이 되고 악화가 되고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훨씬 더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사실 뭐 세균이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자체 자아를 정의를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우리의 무슨 인간 세포로만 정의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제대로 실제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세균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뉴런이 이만큼 있으면 교세포는 이만큼이나 이렇게 실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교세포를 제가 일부러 소개를 시켜주느냐 하면 이제 뉴런의 구조를 우리가 슬슬 살펴보려고 슬슬 막을 치는데, 그 중에 교세포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뉴런을 형성하는 데서 수초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뉴런을 이제 이게 뉴런의 전체적인 생김새인데, 그래서 셀 바디라고 하는 이 머리 부분이라고 칩시다. 세포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거의 모든 세포질과 핵을 위시해서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들이 전부 다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대사 기능은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세포체라고 하는 요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일단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뭐 이상한 가지 나뭇가지 같은 게 쭉쭉쭉 뻗어 있는 것이야, 마치 뭐 감전된 것처럼 하는 그 이유가 다 있지. 이게 다 각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각자 하나가 안테나, 옛날에 TV 안테나가 좀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런 TV 안테나 없겠지만 옛날에 가정 집집마다 전부 이렇게 이상하게 삐죽삐죽 막 나와 있는 그런 안테나 달아야만 TV가 나왔던 시절. 그런 것처럼 이들이 각자 하나 이런 가지들에서 신경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이 세포체 지역에 있는 이런 삐죽삐죽 이런 가지 같은 이런 부분을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게 쭉 늘려진 부분, 그러니까 이게 쭉 늘려진 이런 부분, 엿가락을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우리가 길게 늘려갔던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니까. 세포 한 부분을, 세포체에 있는 부분을 야, 넌 좀 조금만 늘어놔라, 야, 나 필요하니까. 그래서 쭉 늘려놓은 그런 요 부분을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영어로는 이것을 엑손이라고, 이 긴 부분을 엑손이라고 하는데, 엑손이라는 비슷한 발음의 엑손은 우리가 어디서 또 봤지? 스펠링은 틀리지만 어디서 들은 적 있지? 어디서 들었지? 그 스펠링은 E로 시작됐죠. 엑손. 엑손 인트론 하는 그 메신저 하는 이거. 근데 이거는 A로 시작하는 엑손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한국말로 이것을 축삭이라고 합니다. 네. 축삭.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 이유가 마치 우리의 전기 신호를 우리가 연결할 때 전선을 연결하듯이 이 긴 부분을 따라서 이 신경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는 요 구역이에요. 공간. 전화선이라고 얘기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엑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절연체를 중간에다 우리 전선이 있으면 그 밖에다 플라스틱 절연체를 이렇게 플라스틱 코팅을 씌워 놓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양탄자 돌돌 말아 놓은 것처럼 요것을 한번 확대해서 그려 본 것이 이거예요. 보면은 납작한 무슨 양탄자 같은 것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중간에 있는 얇은 축삭을 이렇게 말아놓은 것처럼 해놓은 거거든. 이 보호막이지. 보호막을 한 번에 길게 연결을 못 시키니까 조금씩 짧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마치 그래서 소세지 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소세지보다 계란말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점점 약 올리지. 계란말이를 돌돌돌 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그 보호막을 수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엘린 시트. 수초. 그래서 이 수초는 마치 전기선을 절연체로 이렇게 덮어 놓듯이 그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뭐 보게 되겠지. 좀 이따 있으면. 그런데 그 수초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이 수초는 누가 제공해 주는 것이냐? 이게 살아있는 세포예요, 이게. 세포 아까 그 신경학 교세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온몸을 살신성이나 강제구 소령처럼 살신성에 던져가지고선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신경 신호는 언제나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수상 돌기 있는 쪽에서 제일 밑에 저쪽 발가락 있는 것처럼 발가락처럼 생긴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 한국말로 축산 말단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시냅틱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삭 말단까지 이 방향으로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이 신경 신호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뉴런의 축삭을 감싸는 수초, 요거 마이엘린 시스 이들을 제공하는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어떻게 명함이라도 한 장 주세요 하면은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슈반 세포라고 슈반 독일 사람이 아마 이거 방일한 것 같지? 독일어인 거 보니까 슈반 세포가 뭔데요? 교세포 중에 하나야. 이 신경학 교세포 중에 하나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서를 지금 내가 늘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뉴런의 기저를 들어온 김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상돌기 전체적인 요것을 세포체, 그다음에 이 길다란 부분을 축삭, 이 안에 핵이 다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신호 전달 방향은 언제나 이쪽에서 새로운 신경 신호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 어느 한 부분이 접수해서 마치 안테나처럼 이쪽으로 다시 연결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다시 다음 또 다른 뉴런이 여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건네주는 그런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아주 어렵고 재미있는 이제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일까? 신경신호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 두 개를 우리가 일단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볼트라고 하는 볼트가 생긴 것을 전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전위와 활동전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사실은 신경 신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성시키는 장본인인데, 일단 그러면 둘 다 얘네들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 막전위는 뭐고 활동전위는 도대체 뭐야? 영어로 얘기해서 막전위는 멤브레인 포텐셜이고 활동전위는 영어로 액션 포텐셜이야. 끝났다 하자. 다 알았죠? 집에 가자. 자, 세포를 딱 보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세포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통이 안에 세포라고 칩시다. 세포는 희한하게 세포 바깥쪽하고 안쪽을 딱 이제 우리가 전극을 넣어가지고서 이게 전류가 이제 전압차가 혹시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가 흘러요, 세포에. 왜 흐르냐면은 세포 바깥쪽하고 안쪽을 비교하면 세포 안쪽은 약간 전하를 띠고 있고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어. 그냥 중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동물세포 특이적으로 그런데 식물세포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만 이것을 유지하는 기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 상황을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동물세포가 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신경세포의 이 축삭의 한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요 세포질은 약간의 음전기를 띠고 있고 바깥쪽은 약간의 양전하를 띠고 있고,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 전압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전기가 거기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한쪽에서 극성이 생겨갖고 한쪽은 양극이고 한쪽은 음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딱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종류의 단어가 이렇게 막 새로운 단어들이 짜증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이제 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뇌를 뭐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자, 이걸 할 때 일단 짜증이 날 때는 그림 먼저 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힐링도 되고, 정말 이쁘다. 세 개의 새로운, 이들이 다 각각 뭐냐 하면은 단백질들이에요. 막에 지금 붙어 있는 단백질들입니다. 이온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Na 플러스, 이거 뭐라고 있지 우리? Na 플러스 이름 불러봐요. 나트륨? 한 10년 전, 맞긴 한데 10년 전에 부르던 얘기인데, 이건 소듐이라고 한다. 소듐. 요 Na 플러스 소듐 이온이에요. 소듐. 요거는 칼륨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포타슘. 마찬가지. 사실 뭐 칼륨이면 어떻고 포타슘이면 어떻고 한데, 원래 이 원소들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그때는 독일 처음에 발견됐을 땐, 생겨나기가 몇십억 년 전에 생겨났지 물론. 발견됐을 때는 독일 사람들이 이 과학계를 꽉 잡고 있었던 때라서 독일식 발음으로 전부 이렇게 한 건데, 이 파워 헤게모니가 저쪽 미 대륙으로 영미권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걸 발음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걔네들 발음을 이상하게 하잖아. 파리도 파리라고 발음 못하고 페리스라고 그래야 되고, 모스크바도 모스코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힘이 자기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더니 이제부터 이걸 통일화시키자, 발음 부르는 거.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거 나트륨이라고 부르면 죽어, 소듐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뭐 포타슘 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까짓 거 사실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혼란이 생기잖아. 막 과학계에서는 맨날 그 소디움 포타슘 그러는데 일반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나트륨 많이 먹으면 큰일 난대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개의 이온이 지금 있는데 이 소듐 이온은 파란 지금 동그란 구슬로 표현을 해놨고 여기서 포타슘은 보라색 구슬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디 세포질 사이토플라즘이고 이쪽 바깥쪽이 요 세포의 바깥쪽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이 세 개의 지금 이온을 지금 수송을 하는 수송 단백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우리가 이것을 주목을 합시다. 이 친구의 기능과 특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심정적으로. 자, 일단 이름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라고? 얘가? 펌프인데 무슨 펌프? 소듐 포타슘 펌프라네. 왜 얘는 하필이면 이름을 펌프라고 지었을까? 이 친구의 특징은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 뭐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데 뭐를 필요로 하는 친구? ATP 가수분해를 필요로 하는 친구지. 에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요 ATP가 ADP로 변환되는 요 에너지 사용을 수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에너지를 꼭 쓰려고 기를 쓸까?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 왜 이름이 소듐 포타슘 펌프일까? 어떻게 알았지? 그림만 보고 그게 느껴져요? 아니면 옛날에 어디서 커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그림만 보고 느껴졌다면 이건 기가 막힌 칭찬인데? 내가 그렇게 잘 그렸다는 얘기야 이거? 너무 아부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잘 집었다고 쳐줍시다. 잘 집었어요 정말. 맞아요. 소듐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보면 알지 화살표가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듐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포타슘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친구는 에너지를 꼭 써야 될까? 구분을 해야 돼서 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구분은 이미 소듐과 포타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소듐 포타슘만을 전담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칼슘이 지금 삐죽고 들어가면서 혹시 나도 안 될까? 라고 하면 너는 안 돼 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오로지 소듐하고 포타슘만 지들이 알아서 딱딱 전담을 하는 통로거든요. 그런데 왜 얘는 에너지를 꼭 써야 요구를 할까? 이렇게. 오, 그렇지. 비자발적. 뭔 소리지? 그러니까 비자발적. 뭐 어떤 면에서 얘가 비자발적인 소듐하고 포타슘이 말을 잘 안 들어? 예. 농도 그렇지. 농도에 역행을 한다는 얘기지.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뭐지?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지? 언제나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데 저절로 움직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딱 한 가지 들밖에 없어요. 저절로 움직이려면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절로 가. 그러면 안 가지 얘가. 응? 내가 왜 절로 가? 지금 저기 저렇게 많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찔러줘야지. 안 하려 그러면 찔러줘야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비자발적인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이라는 얘기는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한다는 얘기죠. 농도 기울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농도 기울기 마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그렇게 흐르는 그런 자연정처럼 바깥쪽에 있는 농도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을 농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농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지. 농도 차이가 크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 소듐을 바깥으로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바깥쪽에 지금 소듐 파란색과 보라색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누가 더 많아? 파란색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굳이 계속 또 소듐을 바깥쪽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거 아니오시다지.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 써. ATP 가수분해 해야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포타슘 이온을 지금 안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포타슘 이온의 상황은 세포 안이 포타슘이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 포타슘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것도. 그래서 둘 다를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려니까 애쓴다 정말. 얼마나 노고가 많겠어요. 억지로 안 하겠다는 걸 하려고 시키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옆에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는 안쓰럽잖아. 이름이 뭐? 펌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펌프지. 예. 그래서 이 이름이 소듐 포타슘 펌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소듐 포타슘 펌프는 지금 이 뉴런의 아까 얘가 뭐라고? 이름이? 기인애가 축삭. 엑손이라고는 거기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요거 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한 건데 얘네들이 계속 멀티로 텐덤이라는 얘기 우리 유전체학 할 때 봤잖아. 텐덤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아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동물 세포막에 다 존재해. 그리고 이들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막전위라고 하는 것의 장본인이에요. 막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어디에나 다 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막에 즐비해. 그러고서는 언제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태어나서 한 25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될까? 상황이? 계속 그 얘기를 안 했다. 또 다른 또한 관찰 여태까지 잘 관찰을 해 오셨는데 이 그림을 보면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 2개, 3개 산수를 못해. 3개 줬으면 3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3개 주고 2개 받고 정말 헌집 죽게 새집 다오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둘 다 소듐, 포타슘 둘 다 뭐지? 화학적으로 플러스 1라는 성질을 가진 이 소위 말해서 화학적으로 플러스 1가라고 하는 그런 양이온이거든 둘 다. 근데 그 양이온을 바깥쪽으로 3개를 던져버리고 들어올 땐 2개를 빼오면은 벌써 그 한 번 그렇게 하면 뭐가 되지? 하나가 빵꾸가 나지. 이쪽에 하나가 빵꾸가 나잖아.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바깥쪽에는 잉여 양이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쪽보다. 그 차이가 바로 이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고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게끔 한 그 이유가 되는 거지. 약한 전기가 흐르게끔 해가지고서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이것이 신경세포에서는 이걸 이용한 다음에 신경 신호가 전달되게끔 하는 원래 장본인 원동력을 제공하고 또 다른 일반 세포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무슨 포도당을 안으로 유입시킨다든가 하면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을 하고 이 친구가 아주 재주가 보통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 때문에 이것이 이것을 이런 차이 이것을 이제 전기를 이제 딱 재면은 언제나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전압을 잴 때는 세포의 바로 안쪽에서 재게끔 되어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간 전화가 여기서 감지가 되겠지. 그 양이 얼마냐? 애경률 마이너스 70mV야. 얼마 안 되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인 그런 이 새로운 전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전하의 이름이 누구? 막전위라고 하는 거예요. 막전위. 그러한. 그래서 그 막전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지금 전위를 세포에다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죠? 채널이 있네. 채널은 펌프와 뭐가 다를까? 왜 얘네들은 채널이라고 했을까? 펌프라고 하는 대신에 한 방향으로만
일단 얘네를 보아서 뭐를 필요로 안 하죠? ATP 가수 분해가 필요 없는 애들이네. 채널은 왜 필요 없지? 얘네들은 자발적인 수송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절대로 비자발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죠. 아니야, 난 그런 일 안 해. 순리대로만. 그러니까 ATP 사용할 필요가 없지. 근데 얘네들이 옆에 있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 무슨 큰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소듐 채널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소듐 이온을 어디서 어디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수송을 하는 채널이겠지. 얘가 옆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전이가 어떻게 될까?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끼껏 저기다 밖에다 소듐 이렇게 축적을 시켜서 그 틈에 내가 어떻게 좀 이 바깥쪽을 약간 살짝 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뭘 해? 산통을 다 깨네. 얘가 옆에 있으면 이 안으로 찔찔찔찔 내가 다 돌아 집으로 다시 귀환할 거 아니야. 억지로 보내놨더니 정말 콩쥐 항아리지.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옆에 또 설상가상으로 얘는 뭐지? 포타슘 채널이 있네. 포타슘 채널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서 안에 있는 포타슘을 밖으로 찔찔 내보내겠지. 왜냐면 안에 포타슘 농도가 훨씬 많으니까. 아니 도대체 얘네들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놔두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 상황에서 막전이가 망가지지 않는 이유,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뚜껑을 가지고 있네. 모자를 쓰고 있네. 이렇게 뚜껑이 여기 쫙 막혀 있고 뚜껑이 여기 딱 있지. 뚜껑을 이런 채널들을 뚜껑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이온이 못 들어가지. 자, 그러한 채널을 이름이 뭘까? 여기서 관문 통로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가 대충 됐죠. 그 다음에 소듐 채널에 대해서 소개했죠. 포타슘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근데 이들은 관문 통로예요. 관문. 문이 지금 있어. 그래서 개폐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뚫려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 일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지만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요 세 개만 일단 딱 알아놓으면 그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신경 신호의 전달로 이것이 승화될 수 있는지가 이제 곧 보여드릴 참이거든. 요게 이제 그것을 이제 중심어를 몇 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셋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신경 신호로 연결된다. 다 알겠죠? 뭐 하는 거야? 하고 자, 다시 그림이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는 얘기야. 자, 현재 이런 상태예요. 지금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딱 신경 신호가 발생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렇게 큰 그림을 놔두고.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너 말고 얘가 먼저 나와야지. 자, 첫 번째 상황 1.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서부전선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어떻게 됐지 지금? 소듐 채널이 열려버렸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아까 얘기했대로 여기서 이 주위에서 막전이가 지금 산통이 다 깨지겠네. 소듐 이온들이 지금 안으로 우르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전이는 전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변화 이쪽이 지금 양이 되어 버리겠지. 그리고 이쪽이 음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분극.
원래 잘 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갑자기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얘가 옆에서 있다가 부안해동 이렇게 열어버려. 옆 동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소듐 채널이 이렇게 먼저 열리는 게 제일 첫 번째 소듐 채널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아까 셀 바디에서 바로 연결된 이 축삭의 제일 첫 번째 소듐 채널이었지만 그 셀 바디를 통해 가지고 전해졌던 그 전에 있는 신경 신호에 의해서 얘가 먼저 자극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얘가 팍 이걸 열게 되는. 그러면 이쪽이 갑자기 이렇게 분극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옆에 친구도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돼요. 너 열었어? 나도 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이 친구는 옆에 있다가 네가 열어 그럼 난 닫어 하고 이렇게 살짝 역할이 바뀌게 되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두 번째 스텝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쪽이 양이온으로 바뀌고 이쪽은 다시 돌아가겠지. 이쪽이 양이온으로 돌아가고 이쪽이 살짝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마치 심전도 재듯이 요 밑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이게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고 하는 요게 한번 생기겠죠.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될 때마다 그게 바로 요 한 번이 마치 우리 응원할 때 물결 시작하듯이 여기는데 이 신호가 이렇게 전파되는 게 신경 신호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이런 식으로 이 축삭을 따라서 쭉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이 소듐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쫙 깔려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 축삭을 통해 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 셀 바디가 여기 있다가 신경 신호를 누가 한 대 딱 때렸다. 아파. 그럼 이게 딱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난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저 끝에까지 가서 그 다음 이제 신경 뉴런으로 전달돼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아파가 되게 빨리 전달이 되는데 이거 그렇지? 이게 그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 아까 얘기한 요 막전이가 그런 식으로 탈분극이 되는 그 전화를 우리는 뭐냐 하면 활동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활동전이죠. 활동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왜냐면 바뀌니까 탈분극이 됐으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얼마? 마이너스 한 70mV쯤 돼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막전이지 여기. 오케이? 그랬다가 아까 그 소듐 채널이 팍 열리게 되면 이쪽이 갑자기 플러스가 딱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 얼마나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양으로 재보면 이것이 한 플러스 한 40? 뭐 그 정도? 30에서 4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래프로 기록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럼 요 정점이 지금, 자 여기서 봅시다. 요 동안에 2번과 3번 사이에, 특히 요 3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진행되는 거. 아까 그 그림상으로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정도가. 소듐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 포타슘 뚜껑은 어떻게 돼 있어? 그 상태에 닫혀 있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그것이 정점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최고 정점이 요 활동 전이가 최고치에 올랐을 때까지. 여기서 무엇이 돼? 바통 터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포타슘 채널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동시에 얘는 소듐 채널은 열려있던 소듐 닫아버리지. 그러면 이게 다시 그 전이가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아까의 원래의 이 막전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쭉 가다가 보통 그렇게 하면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퉁 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이것이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동안에,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얘는 계속 줄기차게 계속 ATP 사용해서 계속 하는 거고, 왔다 갔다 변하는 거는 이 친구만 왔다 갔다 변하는 거지. 열렸다 닫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요것이 한번 딱 잘 발생을 하는 거죠. 한 번,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전파가 돼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쭉 저 끝까지, 축상 말단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경 신호예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전파가 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그럼 이 아까 얘기한 그냥 활동 전이라고 하는 요 탈분국 현상의 활동 전이는 한번 딱 시작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 중간에 또 누군가가 그것을 유지하기 쉽게 해서 뭐든 힘들 필요 없이 알아서 스스로 계속해서 쭉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자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알아서. 또 한 가지는 아주 희한한 점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 한쪽 방향은 언제나 이 뭐지? 이쪽 축삭 말단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게? 왜라니?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봅시다. 이 상황에서 중간까지 여기 왔을 때 이제 소듐 채널이 이렇게 딱 닫혀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때 자극이 넘어갈 때 이쪽 양방으로 사실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 신경쇠는 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고 한번 진행된 신경신호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출산 말단까지 간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단방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요 불응기라고 소듐 채널이 한번 열리면 일정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진입을 못하게끔, 재자극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열렸는데 그 다음에 또 나 열게 하고 저요 하면 안 돼. 넌 아까 손 들었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다음 단계 친구는 이쪽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를 이용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것을 전달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것을 뭐 때문에 그렇다? 불응기라고. 누가 불응기라고? 소듐 채널이 한 번 자극이 돼서 열리면 어느 작은 짧은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다른 할 수 있는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자극의 차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때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이것은 똑같은 방향의 차이로 이렇게 쭉 한번 자극이 시작되면은 아주 자극이 조그만 것은 저런 거는 신경 쓰고 아예 하지도 않다가 일정 기간에 이제 일정 양의 크기 이상의 자극만 되면 무조건 전부들 다 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all or none response 실무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요 정도의 제한된 threshold 역치라고 하는 요 부분 요 크기만 넘을 수 있는 자극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극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뇌에서 감지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얘기죠. 꼬집는 것도 이렇게 살짝 꼬집는 게 있고 이렇게 꼬집는 게 있고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느끼지 우리가? 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살짝 깜짝 빨개졌다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전달하냔 말이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뭔가를 이걸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두 가지의 이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애갱해 요거로 이거는 이걸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상대적인 반응은 뭐냐면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둘 중에 어떤 걸까? 빈도라고 지금 나와 있죠. 빈도가 뭐야? frequency. 그러니까 자극이 세면 셀수록 이게 촘촘하게 빨리 이렇게 되는 식으로 활동 전이가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이고 자극이 약하면 이것이 슬쩍 하는 방식으로 이것 자체에 자극의 크기에 비례하는 활동 전이의 크기가 변하는 건 절대 아니고 활동 전이의 크기 자체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요 빈도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바꿔가지고서 주파수 빈도를 바꿔서 크기를 표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15분 쉬고